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호투 시간입니다. 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이 동향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죠. 첫 번째는 뭐 김정은이 김여정이가 살아있냐, 아니면 북한의 군부가 지배하는 거냐. 또 북한이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왜 밤에 열병식을 하냐. 또 지난번에 구구절에는 왜 김정은이가 연설을 안 했냐. 또 얼굴이 좀 다르더라. 별의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 지금 미북 회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보긴 하는데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불명확한 것 같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지금 그게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막 떠들었던 게 이게 작년이던가요? 작년에 5월 1일 그때 이제 뭐 비료 공장, 순천 비료 공장에 나타나가 죽었다는 말이 뻥이다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그 탈북자 출신 의원이 태영하고 지승호 의원이 이거 뭐 확신한다, 뭔가 변고가 있거나 죽었다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동영상이 뜨니까 또 뭐 저자세로 뭐 사과까지 했더라고요, 국회에. 사과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다음 뭐 사과할 일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어떤 그 김정일이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은 게 아니라면은 식물 상태일 수도 있고 이제 가짜를 등장시켰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이제 더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지금 와서는 두 의원이 그렇게 말 못하죠. 그때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확신은 못합니다. 100% 확신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소장님이 간단하게 나열한 것만 봐도 정말 이상한 게, 밤에만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 처음에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나치 독일이 이제 그 뉴른베르크 전당대회 같은데 굉장히 어떤 그 칼트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횃불 횃불 행진 같은 거, 근데 그런 거 일환이 아닌가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번에 벌써 3번째도 많이 보니까 밤에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연단에 김정일이하고 몇 군의 군 수뇌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얼굴의 윤곽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표정이라든가 그런 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박정천이라고 전 참모총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원수까지 올라갔었는데 별 5개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수로 강등됐다가 올해 한 6개월 전에 6개월도 아니네, 수개월 전에 그 완전히 좌천된 거로 그렇게 숙청된 거로 했었는데, 이게 그냥 2년 전이죠. 숙청된 건 2년 전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복귀해가지고 그 숙청 당할 때 서일보다 더 올랐습니다. 서일 5위가 됐습니다. 지금은 정치국 위원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그 군사 퍼레이드 할 때도 김정일이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스피치는 없지 않습니까? 기념연설 없고 그냥 박정희가 나중에 다 그걸 브리핑하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김여정이도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 이런 게 좀 이상하고, 그동안에 이게 그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는 동영상을 잠깐 비추긴 하는데, 그 이외에 김정은이 어디를 시찰했다 이런 거는 그냥 동영상이 없이 그냥 스틸 사진 한 장으로 그냥 대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냥 꼭 죽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지금 변고가 있어서 제대로 어떤 그 정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다 하는 거는 아마 점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만의 언론에 누가 보내왔어요. 김여정이 김정은이가 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15명의 대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즘 나타나고 있는 9월 9일 날 등장한 거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김정은이가 뭐 살을 빼니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살을 빼서 뺀 게 아니라 결국은 김정은이의 가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원래 김정은이하고의 모습에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살이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김정은이가 나왔는데 옷이 좀 몸에 맞지 않아 가지고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북한에서 그래도 권력층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이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저게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이의 옷이 크든 작든 공식 행사에 나가면 바로 맞춰가지고 곧바로 제작해서 입혀서 놓지.
공식 행사에 나가는 김정은이의 옷이 헐렁하게 커 보인다라는 거는 그건 불경도 보통 불경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에도 공개되었던 몇 가지 사진에 보면 조원용인가 하는 친구가 김정은이 앞에서 양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인사를 하고 그 밑에 부하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도 나왔다. 사진에. 저도 봤어요. 다 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김여정이라고 작년 5월 1일 비료공장 준공식에 또 나왔던 여자는 이마나 콧날이나 전체 얼굴이 김여정이하고 너무 달랐다. 또 김여정이가 이 뭐 과일 바구니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접대하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뭐 좀 어색하죠. 예. 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원래 들어오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다 미리 착석해 있다가 일어서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데 김정은이하고 같이 따라서 들어오더라. 이런 것도 북한에 의존해서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너무 이상하고, 또 이제 그거는 한국에서 이제 많은 눈썰미가 좀 밝은 분들은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대로 눈빛이나 이렇게 카리스마가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김정은이라는 거는 저건 어디에도 얼굴에 카리스마 자체가 보이지가 않는다. 그다음에 9월 9일 날 나온 그 친구, 그러니까 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이는데 몇 번 살짝 미소를 띠 웃었거든요. 예. 그때 싱가포르에서 보는 김정은이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특히 그 애들, 저 김일성이 옛날에 사진 흉내낸다고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북한의 유치원 애들을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장면에 보면 그건 그야말로 동네 중년 아저씨지 김정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달라도 너무 다르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독자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독지자들, 전 세계 독지자들이 이제 그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사실은 선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히틀러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 전까지 이제 사담 후세인이 4명까지 확인이 됐었다. 엉뚱 가짜 사담 후세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런 이제 100% 확신은 못 합니다만 정황적인 이제 조건으로 봐서 이거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요거 지난번에 아프간 사태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시선을 놓친 감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핵 시설 다시 재가동하지 않았습니까? 3년 만에. 근데 뭐 의뢰이 지금 막 친중 종목 이다 국가이다 보니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스테이트먼트 하나도 내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방방 뜨는 게 IAEA더만요, 보니까. 이건 명백히 안보리 위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때 하나 나왔던 이유가, 이게 하나 좀 새로운 아마 이야기 같은데, 결국 ICBM 탑재하는 수소폭탄을 갖다가 북한이 제조할 능력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천양호 수석 같은 경우도 전 수석도 아마 이분에 상당히 전문가인데 확신을 못하지 조심스럽게 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트리튬이라고 삼중수소, 북한이 그걸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재래식 원자탄 위에 수소폭탄까지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뭐 간단 없이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또 바로 구구절 있고 난 다음에 북한이 이제 순항미사를 쏴줬었죠. 이걸 갖다가 도발이냐 도발이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삼는 그런 언론 기사들을 제가 볼 때 좀 한심한데, 지금 그 도발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면 도발이 아니다. 그러면 재래식 무기로 하는 건 도발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도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만요. 다만 이건 얘들이 북한이 늘 루틴하게 하는 짓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북한의 이런 도발을 별거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뭐 아프간에다가 코로나에다가 이 발등에 불이 많으니까 북한 문제는 제껴놓고 말려들기 싫고, 그러면 북한의 이제 도발을 최소한 과소평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가되, 이제 뭐 이 국방부나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 외교적으로는 의도적 무시,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 주변 국가들은 위협이 된다라고 성명을 내긴 냈습니다. 냈는데 좀 구체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대중 포위구들을 전념하겠다,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그래서 이런 북한 같은 잔챙이들하고 이제 그 간섭할 뭐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이제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이런 식의 도발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올해 들어서 벌써 이게 세 번째 같은데 처음에 1월달 그다음 3월달 순항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 국방부 애써 뭐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물론 지금 유엔 안보리 이제 탄도미사일만 규제 대상이고 순항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유엔 안보리가 뭐 가동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걸 아마 북한이 좀 저강도 도발로 이렇게 노린 건 아닌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관계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건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발사한 시점이 조금 좀 묘한 게 소장님 지금 오늘 14일이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겠네요. 그 미국, 일본, 한국 3개국 북핵 대표, 성김하고 노기덕, 그다음에 일본 대표 세 사람 회의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예측했던 것처럼 노기덕 평양교섭 본부장이 서울에서 또 성김을 만났는데 며칠 후에 또 미국으로 가서 한 거는 결국 아마 그 제재 완화까지는 아니라도 인도적 지원 관계 그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토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고 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북핵 대표 협의하고 난 다음에 물론 뭐 주어진 그 준비된 의제들은 다 다룰 겁니다. 근데 성명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의 정의용이가 북한의 이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저렇게 됐으니까 빨리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황당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이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그냥 보통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이 배에서 쏘기도 하고 공중에서 쏘기도 하고 땅에서 쏘기도 하는데 이번에 육지에서 발사대에서 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500km를 날아간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게임 체인저 같아요. 그래서 이 탄도 미사일은 그냥 로켓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로켓을 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핵탄두만 날아가는 건데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는 버리는 게 없이 그 자체가 이 비행체처럼 자체의 엔진이 달려. 그렇죠. 무인기 폭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인 비행기로 분류가 됐고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유도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 지상의 땅 모양을 찍어서 이 바둑판처럼 거리별로 해서 입력을 해서 날아가면서 컴퓨터가 실제로 이 지가 날아가는 그 땅 밑에 촬영된 화면하고 그다음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사진 화면하고가 일치하는가를 보면서 방향을 조정해 가는. 그러니까 비행하다가 그걸 목표점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 순항 미사일을 쏠 때는 미국이 우리가 흔히 이 미국 구축함이나 또 항공모함 같은 데서 순항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제 뭐 시리아 그 화학 무기 뭐 공장이나 이런 걸 요격할 때 그때 트럼프 때 우리가 보고 그렇게 쏴서 이제 한마디로 미국의 군사적 적대적인 집단들한테 매우 정밀도를 자랑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요인은 중국의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에요. 중국이 이제 1도련선, 2도련선 해가지고 도련선 안에 들어올 때마다 중거리 미사일을 조정해서 중국은 이 해양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해양 전력이 부족한 나라가 이제 해양 전력이 센 미국 같은 나라하고 대결할 때 바다에서 붙으면 못 이기니까 땅에서 미사일 거리를 조정하면서 1선, 2선, 3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면 쏜다. 이거하고 이제 가까이 붙었을 때는 근해에서 이제 자기들이 유리한 뭐 이런 소형 함정으로 일종의 또 방해 전략을 펴는 거.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는데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이 그런 그러니까 동해에서 항공모함 뜨지 마라. 또 일본의 이 뭐 요코하마 미군 기지나 또 오키나와 미군 기지 등에
안 그러면 또 일본의 사드 레이더 기지를 특히 이제 이 미국의 MD를 무력화기 시키는 기술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게 문제라더라고요. 이게 뭐 팔자형의 어떤 그 비행 구도를 그렸다 하는데 2시간 넘게 비행했지 않습니까? 1,500km를. 그런데 지금 한미일이 정말 알았는지 정말 몰랐는지, 왜냐면 이게 그냥 수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2시간 이상을 날았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 정찰 위성까지 복수로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체 사진에 탐지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그 미국이 그냥 이게 내팽개 치고 있는 건지, 말은 그냥 한미일 삼국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협조해서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 같고요. 지금 제일 곤란한 나라가 사실은 일본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이 북한이 저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지금 1,500km면 일본까지 날아간다. 이런 부분인데 일본이 저 부분을 알았더라면 미국이 말렸더라도 북한이 1,500km 순항 미사일 실험을 했다라고 일본이 밝힐 건데 일본이 가만히 있었고 북한 스스로가 11일, 12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 한 거를 어제 월요일 날 사진을 공개해서 발사되고 날아가는 사진 2장을 공개를 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저런 실험을 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공개할 거라고 하는 부분을 알았을 거기 때문에 알았다면 북한이 적어도 순항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는 발표를 했을 건데 한미가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다음에 북한 측 주장으로는 이제 2시간 이상 비행을 하다가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물이 안 맞았다면은 쟤들 저거 뻥이다라고 성명도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는 거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서 하게 해서 처음에는 순항미사일을 쏴서 순항미사일을 세계적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은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바닥에 딱 붙어서 오기 때문에 레이더에 그렇죠. 해면이나 수면에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심지어 뭐 10m 정도만 두고도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 레이더로는 저공 비행이 잡을 수가 없고 또 그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격을 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순항 미사일이 제일 먼저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쪽은 이 상당히 정밀도가 있으니까 성주 사드 기지. 레이더 기지 같은 먼저 때리겠죠. 이 사드 레이더 이런 거를 갖다가 겨냥을 하거나 또 유사시에는 미군이 이제 한국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해공군 기지로 지원을 할 때 대비해 가지고 미국의 기지를 저희들이 날리는데 그럼 순항 미사일 가지고 뭐 토마호크 가지고 어떻게 날리냐. 지금 문제는 500km 이하면 순항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가 탑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탄도미사일만큼 크진 않지만 소형화되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전술핵 정도 되는 순항 미사일 탄두를 가지고 적어도 미군 부대 하나 정도는 날려버리는 일본에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그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섞어 쓴다는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순항미사일로 이렇게 적의 주요, 그냥 우리가 되겠죠. 우리나 일본에 주요 레이더 기지나 이제 그 미사일 기지를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전장 무기들을 파괴한 이제 탄도미사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요격할 방법이 레이더만 파괴해도 요격 미사일 갖고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근데 이게 2시간 이상을 날았는데 만약 한국 군 당국이 이걸 갖다가 도대체 그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미국식 MD가 아니고 우리가 주관하는 게 KMD라고 뭐 한국형 그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증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KMD를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게 군사 정찰 위성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거의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그 탄도미사일하고 달라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만요. 보니까 이 순항미사일이 처음에는 목표점을 나중에 여러 개를 지정할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같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집단적으로요. 하나의 루트로 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게 세 개, 네 개로 분산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아마 속도가 탄도미사일보다 느리다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게 되면은 이건 정말 막기 힘든 거고 거기에 북한의 만약 방사포까지 동원된다면은 이건 뭐 하늘을 까맣게 덮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순항 미사일을 현무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북한이 지금 이번에 개발한 거는 한국이 사거리가 180km인데, 근데 북한이 지금 개발한 거는 지금 이제 한국이 최근에 그 500km짜리를 개발을 했고, 요 근래에는 뭐 그 500km보다 더한 거를 1,500km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 보겠다 말은 하고 있는데. 뭐 수요일 전 ICBM도 뭐 성공했다고 일단 보도가 떴습니다. 근데 이제 가진 순항 미사일보다는 모양상으로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국의 토마호크하고 비슷한.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수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순항미사일의 원조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실전에 배치해가 쓴 거는 사실 2차 대전 때 독일 V1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순항미사일의 효시인데 그거 지금 그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이제 발전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의 기지에다가 들이닥치게 한다 이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날인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소장님 이건 도발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재래식이든 또는 유엔 제재에 들어가 있는 탄도미사일이든 간에 이거는 그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걸 방어할 능력이 이제 있느냐 하는 건데 미국이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대처 계획 같은 걸 갖다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미래가 좀 어두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 도구로서 북한이 한 것이다라고 둘러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보수 정권 때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새벽이라도 야간이라도 안보회의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웬만해서는 안보회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로 이제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일반 언론에서도 왜 대책회의를 안 하냐고 지금 질타하는 언론도 하나도 없어요. 이미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이런 도발을 했는데 그 왕이가 또 방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던가요? 오늘 와가지고 아마 내일 아마 정용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데 왕이가 오는데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안보리가 소집되는 것처럼 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마 순항미사일로 아마 회피한 게 아닌가. 저는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쏴준 거는 오히려 한국에 왔을 때 자기들의 지금 이 교섭력을 높이는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요즘 그 언론에 자주 나오는 박은권이라고 이화여대 그 북한학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도 그런 식으로 했더만 아주 타이밍 좋게 이게 탄도미사일이면 좀 곤란한데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왕이가 오게 되면은 이제 왕이가 한국에다가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결국 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간단하게 이제 라프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중국 대중 포위구대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는 건 이미 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의견 하나는 이제 한국은 이제 이미 사실은 중국의 집토끼다. 그래서 이제 한미 무슨 그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저거 나발이에 있는 조그만 이제 부한대 한국이 그걸 단속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오는 거는 내년에 대선이 3월 9일 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거는 곤란하죠. 또 수년간 지금 한국 정권을 길들여오고 중국의 대미 전략에서 한국이 구멍구시를 하는데 한국에 만약에 또 정권이 교체돼 버리면 중국은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과 또 중국이 할 수 있는 중국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권이 유지되기 위한데 중국이 도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조율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IOC 규제 때문에 동계올림픽 북경 동계올림픽 참석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아마 왕이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중국에 와달라고 하겠죠. 일단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와달라고 할 거고 실제 팀이 가든 안 가든 그다음에 거기서 북한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건 별개의 문제로 일단 중국하고 회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직 확신할 수 없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시진핑이 한국에 와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내년 대선 전까지는 높진 않은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나 중국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안 되고 민주당이 제2기가 돼야 자기들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아마 공작을 하러 오겠죠. 예. 공작을 하러 오는데 그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러이러한 걸 좀 해달라고 아마 압박을 넣으려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미사일이 쏴진 게 아닌가. 예. 이런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북핵 대표들, 삼국 북핵 대표들 회담 결과하고 그 다음에 왕이가 한국에 와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정말 민감한 문제 같으면 언론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오는 거 좀 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하여튼 핵시설 재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 발사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정치 일정 속에서 추진됐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북한이 미국 쪽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라도 네. 김정은이의 신분에 이상이 없다면 네.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보고 지금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대화를 던져서 이렇게 끌어내고 대화를 안 받아주면 또 도발을 통해서 대화를 갖다가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건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좀 미국으로 봐서는 무시하는 척하고 애써 없다 안 본다라고 할 만한 행동들만 하지 이번에 그 프레이드도 보면 말이야 구구절에 노농저기대하고 뭐 북한의 그 경찰이라고 부르는 조직, 준군사 조직들이죠. 예, 그런 조직이 무슨 뭐 방독면에다가 무슨 나바론 같은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갑자기 군견 본 거 처음이었습니다. 퍼레이드에. 예. 샤파트 군견들을 데리고 나오고. 예. 근데 그 굶어 죽고 지금 먹을 거 없을 건데 군견들 먹이는 제대로 주는 거 모르겠어요. 또 뭐 저기 또 사행시킨 사람 던져주나? 그다음에 뭐 기마대 나오는데 기마대는 뭐 간혹 퍼레이드 나오긴 합니다만 전략 무기 같은 거는 다 숨긴 상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애써 굳이 해석을 뭐 더 할 필요는 없는데 막 국내용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북한이 굉장히 답답한데 미국과 뭔가 이제 몰골을 태워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직접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지금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이 맞냐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성명이 네. 김여정이 이름의 성명이 나오지 네. 김정은이가 어느 시점부터 작년 4월달 이후부터 직접 뭐 예를 들어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한 일도 별로 없어졌어요. 그다음 지난번에 그 한국 비방하는 그걸 표현했을 때도 보통 같으면 이제 동영상이 나오고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서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도 뭔가 탈난 게 아닌가. 오늘 심지어 일부 이제 보수 유튜브에서는 이게 아마 정치로 실각했다라고 이제 섣불리 판단한 사람들도 있는데 워낙 뭐 미궁에 갇힌 이제 수수께끼 같은 나라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뭐 이렇게 투명하게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막 이런 얘들이 이제 가짜다 또는 죽었다 또는 식물인간이다 하는 가능성 계속 열어놓고 보는 게 옳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이 북한 문제 넘어서 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 등을 좀 보면요. 네. 미국이 아프간에서 저 좀 굴욕적인 철군을 하면서 소란을 겪은 이후에 얼마 전에 9.11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 전에 그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의 입장이 가장 약화됐을 때 왜 미국이 시진핑이하고 통화를 할까? 그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좀 내 컨디션이 좋고 우리 집구석이 편안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우아하게 생각했는데 중국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바이든 스스로가 요청해가지고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과거 이제 그 고르바초프하고 레이건이 각축을 할 때 그다음에 케네디 후르시초프가 이제 뭐 한 라인 놓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그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은 쭉 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은 이번 7개월 만이던가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근데 그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비대면 회의도 지금 뭐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고 어느 한쪽이 이제 중국이나 미국을 방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채널을 열어두고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전화 통화했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전화 통화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이제 제가 관찰한 건 문제가 뭐냐면은 백악관 대변인 성명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대만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백악관 쪽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데 중국은 마치 이제 그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라고 바이든이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많이 어긋나는데 정말 바이든이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하던 대만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양안 관계의 어떤 그 안정화라든가 그다음에 남중국해의 어떤 그 교통 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주변국 동남아시아 그다음 동북아시아 어떤 현상 유지를 갖다가 계속 양국이 좀 신경을 써서 잘 안정화를 추구하도록 하자라는 원론적인 상당히 추상화가 높은 수준에서 대화한 거를 현상 유지란 걸 갖다가 그렇게 아마 아쟁연수교로 해석한 게 아닌가. 근데 중국이 그렇게 발표하니까 미국이 그게 아니다라고 또 반박도 안 했어요. 예. 근데 하나 이제 재미난 거는 이게 국내 뉴스만 봐가지고 제가 신뢰가 안 돼서 외신들 쭉 봤더니 외신들은 별로 그렇게 무게감 있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국 신화사 통신하고 이제 황구시보의 장황한 설명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이 정화회담을 통해서 아마 중국과 미국의 지금까지 긴장관계가 좀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신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포위구도라는 거는 대중국 포위구도라는 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유엔 총회 여기서도 의제를 보면은 이제 양국이 나라를 세울 거는 뻔합니다. 그 다음에 쿼드 1차 대면회 최초의 대면회가 열리더라고요. 9월 24일 날. 그 다음에 지금 쿼드 국가 간 인도, 호주, 미국, 일본 그 국가 간 양자 간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사적 또는 준군사적 회담이라든가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또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를 갖다가 바이든 주도로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상회담도 원래 스케줄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설사 바이든이 거기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의 어떤 그런 언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실제 돌아가는 이제 국제 정세의 내용을 보자면 전혀 뭐 그렇게 대중국 포위구도에 그 고삐를 늦출 것 같은 가능성은 별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전화통화 하나를 갖다가 한국 언론들이 너무 그렇게 과잉 해석, 오버 애널리시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난 그 여러 가지 먹물들, 그 다음에 저희 외교 식구들, 그 다음에 전직 외교관들, 장차관들 이제 여러 가지 아티클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거의 뭐 정신분열적인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 몇 사람인데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요거는 좀 수일 좀 지났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니까 최종관 외교부 1차관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요. 북한 핵시설을 가동한 남북 합의 위배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살아있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유학하기까지 받은 사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용 아까 수학님이 잠깐 한 거 아셨죠.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대화의 시급성을 의미한다. 요 최근에 지금 국정원 또는 그 외교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거는 대화하겠다는 의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 도발하겠다, 무력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한다면은 그럼 정말로 도발할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보면은 이제 홍현익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었죠. 외교부 위원장. 이 사람 최근에 또 아티클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제재 완화로 북핵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 먼저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법률을 강화해도 이제 그 강력 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니 그냥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을 낮춰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라 그럴까 청와대에 있는 그 주사파 운동권들이 정해진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이제 그 표제들을 만들어 갈까 하는 궁리지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이 사람이 아주 경제 신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효성 주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국제관계 그 논단에 많이 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글도 많이 쓰고.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글 쓴 거 보면 이틀 전입니다. 제목이 강화되는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한미 안보의 마지막 족쇄인 전자권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정신분열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긴 건 지금 머니투데이 신문에서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데 위성락이라든가 전 러시아 대사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추상화 높은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MZ 세대 정서 반영한 실용적 외교 노선이 필요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별 이런 말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친 가지로 가지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나라하고 전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걸 국민 투표에 붙여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전쟁은 행정 수반이나 국가원수가 직접 지시하는 거지, 결정하는 거지. 국민은 즉 합의를 갖다 도출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를 홀로 스스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언론 논평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희한한 어떤 논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북한의 좀 이상한 행태들과 남한 쪽의 이상한 지금 반응 여기에 대해서 허 대사님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